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그 이제 수요와 공급 얘기가 아니고 네. 외부적인 충격.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수요 공급 아무 변화 없고 그냥 똑같다고 가정해도 조정은 와야 됩니다. 네. 보통은 이제 뭐 골드나 네. 그다음에 오일 같은 경우에도 주가도 그렇고 다 이렇게 움직여요. 네. 이걸 뭐 하락이라고 해야 될지 전 조정이라고 보는데 결국은 상승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투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부동산 전문 채널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정태익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계의 유명한 교수님이시죠.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소개했지만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소개 한번 해주시죠. 하여튼 제가 하는 얘기가 다 도움이 되셔가지고 큰 실패 없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적폐일 가능성이 높은데 제 별명이 적폐입니다. 저는 이제 정책에 하도 반대하니까. 정치적으로. 예, 그래 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교수님은 어떤 네. 정치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시장을 시장을 읽어보려고 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게 교수님의 사실 역할이신 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정부 정책이 네. 결국 그 서민을 위하는 정책이냐, 국민을 위하는 정책이냐 그런 면에서 시각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배운 역사적 지식이라든가 네. 경제학에서 밝혀진 여러 사실들은 정부 의도하고 다 반대라는 결과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학계든 어디든 있는 그대로 한번 다 알려줘야 되는 게 아니냐. 네. 마치 부동산이라는 그 분야를 정치로만 몰고 가서 지금 굉장히 다 힘들어졌는데 네. 사실 20세기 한 초반부터 엄청난 실험들을 해왔어요. 네. 인류가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게 좋다는 결과는 거의 없다고 보십니다. 네. 뭐 사실, 99.9% 정도는 다 나쁘게 끝났고 네. 잘못하면 진짜 서민들이 거의 초죽음까지 된다가 네. 기존의 연구인데 네. 우리는 또 하면 된다는 정신이 있으니까 우리는 다르다. 뭐 네. 그렇게 해서 온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싶어요. 오죽하면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이제 맨큐 경제학 책인데 네. 경제학에서 그 서문에도 그런 얘기 나옵니다. 네. 제발 이 책을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임대료 상한제 같은 거 이상한 거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들 막기 위해서 이 책 쓴다 그런 얘기. 네. 그 정도로 이게 뻔한 사실인데 그걸 이제 정치적으로 계속 얘기해가지고 결국은 그 판단하는 기준은 명쾌합니다. 그게 진짜 서민이나 국민들이 편한 정책이 뭐냐. 지금 이제 이대로 해서 뭐 부자들 힘들게 하고 그건 관심 없습니다. 부자들이 돈을 벌든 말든 뭐 우린 관심이 없고 전체 국민의 웰페어가 올라가는 쪽으로 네. 정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부자는 약간 귀찮아지고 일반 국민들은 초저금 상태에 몰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뭔가 그래서 뭐 나쁜 소리 많이 했죠. 그래서 제 별명이 적폐. 그 중에서도 위선적 적폐라든가. 저도 적폐라고 많이 듣는 사람 중에 네. 하나인데 반갑습니다. 부동산 읽어주고 하니까 적폐죠. 네. 그리고 저도 그게 좀 올라갈 것 같아서 올라간다고 하면은 네. 다들 되게 싫어하세요. 집값 부추기는 나쁜 사람이라고. 네. 그래서 뭐 제가 우선 가장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이거예요. 어쨌든 지금 상승세인 거는 맞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건 언젠가 끝날 그렇죠. 수밖에 없고 네. 그건 뭐 역사가 증명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교수님은 한 3, 4년 안쪽에는 어떤 변화가 올 수 있다. 예. 라고 얘기를 하신 게 있어서 그 부분에 그게 대해서 설명. 3, 4년이라고 한 거는 지금 이제 크게 보면 수요와 공급인데 네. 정책은 뭐 더 센 게 나오면 아마 공산주의에 가까운 정책이기 때문에 네. 세지더라도 약간 더 세지는 정도일 테고 그러면 이제 수요라는 측면을 봐야 됩니다. 수요는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왜 그런가 하면 일단 돈이 풀린 게 많고 그리고 가구 분화도 많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수요는 지금보다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이제 네. 대도시 위주로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측면에서는 3, 4년간 나올 물량이 없어요. 우리가 연간 최근 10년간 일가 물량을 보면은 매년 한 57만 원 정도입니다. 네. 근데 올해도 뭐 40몇만 원밖에 안 되고 네. 내년에도 아마 적을 거예요. 특히 뭐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게 있으니까 또 사업하는 사람을 미루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물량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다. 그럼 공급이라는 게 해결 안 되고 수요는 좀 늘어나고 네. 그럼 가격이 올라가겠죠. 네. 또 하나 특이할 만한 것은 지금까지 시장하고 작년 여름부터 시장은 좀 질적으로 다른 것 같아요. 작년 여름까지는 정부 말대로 전 세계적인 유동성 증가라든가 가구 분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인데 작년 6월달, 7월달 그 임대차법 통과하고 나서 폭발했거든요. 네. 정부에서는 자꾸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 통계를 봐도 그거는 그 그래프만 보시면은 임대차법이 네. 그만큼 영향이 크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작년 여름 이전까지는 역대 정부 중에서 전세가가 가장 안 오른 정부예요. 네. 근데 그 이후부터 거의 뭐 한 2, 3년 올라는 것보다 한 두세 배가 더 올랐거든요. 네. 한 1년 동안. 네. 근데 그게 내년까지 해소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없죠. 네. 지금 뭐 서울에서 단기 대책에서 뭐 2차 대책이 나온 거 보면은 네. 서울에서 뭐 900몇십 채 공급하는 걸로 돼 있어요. 네. 전세 단기 대책이. 네. 서울에 300만 채쯤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900몇 채가 어디 효과가 있겠느냐. 네. 그래서 제가 3, 4년으로 못 박은 거는 사실 신도시는 한 4년 정도 지나면은 첫 입주가 시작될 때고 우리가 이제 200만 원 공급할 때 네. 80년대 그때 갈 때 이제 91년에 입주했거든요. 네. 90년에 집값 상승률, 특히 아파트 지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때는 아마. 그때 이제 서울 집값 상승률을 보게 되면은 거의 한 35% 이렇게 올랐어요. 매년 30몇 %씩 올랐어요. 지금 오른 건 오른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오르는 이게 80년대 후반은 뭐 강남이 3조 왕 해가지고 네. 지금 1억이다 그럼 내년에 2억, 후년에 4억 뭐 이렇게 올랐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초특단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200만 원. 네. 그때 200만 원은 그때 집이 한 680만 채 있었어요. 근데 그때 200만 원으로 공급했으니까 어마어마한 물량이고 지금은 거의 한 2천만 채 있는데 200만 원을 또 추가로 정부에서 공급한다는데 그 공급이 입주되자마자 거의 폭락을 보여줍니다. 그 전에 한 35%는 게 입주 첫 해에 네. 마이너스 5%가 돼요. 서울 아파트, 네. 서울 집값이. 네. 근데 그건 뭔가 하면 공급 폭탄이라는 게 그만큼 무섭고 한 4년쯤 지나면 신도시에서 첫 입주 물량이 나올 거예요. 네. 물론 요즘 뭐 LH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공급하겠냐. 우리 전체 공급 물량의 한 70%를 LH가 공급하거든요. 네. 그래서 LH가 지금 이 상황인데 네. 그 친구들이 뭐로 그렇게 열심히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공급 지연이 될 수 있다 우려도 하지만은 뭐 정부 자체에서는 워낙 그걸 세게 걸고 있기 때문에 뭐 아마 첫 입주는 지킬 거예요. 첫 입주 시기 같은 거는. 네. 근데 첫 입주 뭐 한 우리는 한 5천 세대, 만 세대 이런 걸 생각하지만은 예상외로 100세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네. 좀 편법으로 첫 입주를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네. 그러더라도 한 4, 5년 지나면 입주가 된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내년 지방선거하고 좀 관련이 있겠지만은 네. 최근에 이제 되신 분들이 보궐선거나 거기 되신 분들이 전폭적인 민간을 통한 공급 증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장께서 뭐 굉장히 민간 해석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그 물량이 빨리 터지면은 한 3년 정도면 입주가 될 거예요. 네. 빨리 이제 해결이 돼서 막 가면은 그럼 이제 한 3, 4년 정도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뭔가 물량이 많이 쏠린다는 게 느껴지죠. 근데 지금까지 여러 뭐 분석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서울을 이렇게 한 4개 권역 나누거든요. 네. 뭐 이렇게 4개 권역 동서남북 이렇게 네. 나누는 건데 각 권역마다 한 10,000채씩 탁 떨어지면은 충격이 확 와요. 전세 충격, 뭐 네. 입주난 뭐 그다음에 뭐 전세나 아니다 역전세나 이렇게 막 벌어져요. 네. 근데 만개짜리가 이제 퉁퉁퉁퉁 터지는 거예요. 네. 4대 권역에서. 그러면은 이제 서울 시내 자체도 좀 안정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고 외곽에서 이제 입주가 이거는 이제 핵폭탄이 펑펑 터지는 겁니다. 네. 이 핵폭탄이 터지면은 보통 그 주변 한 20km 정도 초토화 되거든요. 그 초토화 되더라도 한 몇 년 지나면 또 다시 회복합니다. 네. 거의 회복 지금까지 역사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맞물리는 게 공급 차원에서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뭐 하락할 것이다. 근데 하락이 또 뭐 10년, 20년 계속 하락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경제가 망가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경제가 망가졌고 이제 회생 힘이 없고 GDP가 마이너스하고 그러면 이제 계속 하락하겠지만은 조정이 오고 나서 이제 조정이 와야지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보통.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퍼펙트 스톰이 오면은 네. 집산 사람들 다 이제 큰 고생할 테니까 경고하고. 저는 거기서 참 특이한 거는 그분이 원래 그런 거 막으라고 하는 자리거든요. 그분은 그런 게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막아가지고 그러니까. 충격을 없애겠다 해야 될 분이 집값 낮추기 위해서 얼마나 급한지. 네. 자, 퍼펙트 스톰이 오면 당신들 집값 다 폭락할 테니까 네. 지금부터 사지 마라. 그게 참 네. 그분이 얘기하면 안 돼요. 다른 분은 얘기해도 돼요. 그러니까요. 거의 그런 취지인데 사실 네. 그런 것들이 최근에 주가에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그것들이 나타나면 단기적으로 충격은 올 겁니다. 네. 단기적으로 충격은 그건 언제 발생할지 모릅니다. 단기적으로 이거 아무도 못 맞췄잖아요. 네. 뭐 10월 위기설. 근데 다행스러운 건 10월 위기설 이런 얘기 나오면 그 달은 아닙니다. 보통. 그 달이 아니고 전혀 다른 달에 네.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생기면은 집값 하락을 받는데 집값 하락 폭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이제 단기 충격일 때 재밌는 거는 IMF 때 우리가 가장 투기적 재화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재건축 아파트인데 아파트가 한 3분의 1이 빠졌거든요. 네. 1년 만에. 그럼 한 몇 년 지나 다 회복해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충격이 이제 금융위기, 뭐 유럽 재정위기인데 그때도 아파트가 그때는 질질 빠집니다. 네. 5년 동안 빠졌는데 희한하게 딱 3분의 1까지만 빠지더라고요. 아니, 3분의 1만 빠져요. 네네. 그 다음에 또 더 올라갔고. 그러니까 IMF는 1년 만에 3분의 1이 빠지고 금융위기 때는 5년 만에 네. 3분의 1이 빠졌는데 그럼 지금은 3분의 1이 빠지겠느냐의 문제예요. 네. 저는 그렇게는 보여지지가 않고 그런 경제 충격이 왔더라도
그 건설사들도 그렇고 제 주변에도 보면은 그 빠지면 사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그 이제 수요와 공급 얘기가 아니고 네. 외부적인 충격. 그렇죠. 예, 그 하락을 IMF 같은 얘기하시는 충격이나 금융위기 충격이 왔을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예. 무언가. 근데 그런 충격이 왔을 때 하락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언제든지 와도 할 말이 없어요. 그거는 당연히 하락을 하는 예, 거죠. 당연히 하락하는데 그 가능성은 좀 전 낮다고 보는데 네. 그 하락하더라도 3분의 1까지 떨어질 것이냐 또 다른 문제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코로나 뭐 코비드 19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경제가 안 좋아졌다는데 재밌는 통계는 기업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더 좋아졌어요. 절반은 이제 초중고로 내몰리고 네. 그래서 이제 건설사나 그 투자자들이 이렇게 이제 가끔씩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보면은 제발 누가 파산해서 내놔라. 내가 냉큼 사갈 거다.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면 뭔가 하면은 하방에 굉장히 경직적으로 조정을 받더라도 하방 경직적으로 조정받을 거예요. 옛날처럼 푹 빠져. 그때는 IMF 때나 이런 데는요. 건물 같은 경우에 그 오피스 같은 것들은 1,000억짜리가 300억에 팔렸어요. 네, 네. 그래도 살 사람이 없었거든요. 네. 우리 소비가 너무 힘이 돈도 없고 네. 그래서 외국인 많이 팔고 했는데 지금은 돈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큰 조정이 오더라도 옛날의 그 IMF나 금융위기 조정까지는 아닐 거다. 조정이 와야지 정상이에요, 하여튼. 네.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뭐 조정의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수요 공급 아무 변화 없고 그냥 똑같다고 가정해도 조정은 와야 됩니다. 네. 보통은 이제 네. 뭐 골드나 네. 그다음에 오일 같은 경우에도 주가도 그렇고 다 이렇게 움직여요. 네. 이걸 뭐 하락이라고 해야 될지 전 조정이라고 보는데 결국은 상승하거든요. 네. 그래서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뭐 네. 금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다 그런 모습 보이는데 수요 공급에 아무 변화가 없어도 그런 건 나타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2008년 이전 이후를 나눠봐야 되는데 2008년 이전에는 집값이 이렇게 움직여 쭉 올라가다가 아예 너무 많이 올라온대 그럼 멈춰요. 기다려. 네. 그래서 쭉 올라요. 2008년 이후는 약간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네. 이제 옛날에 집이 하도 없으니까 네. 그게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5억 주고 산 게 10억 됐어요. 야, 15억이 맞아? 이렇게 불안하잖아요. 사는 사람도 맞아요. 좀 그리고 야 이렇게 뛰었으니까 나 14억에 내놓을래. 네. 그럼 또 14억에 사시는 분들이 있고 아 14억도 비싸 14억 기다리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정은 무조건 와야 돼요. 그게 나타나는 게 자연적. 정상적인 시장 경제라면 당연히 네. 조정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 이유를 보더라도 조정은 한번 와야 되는데 그 조정이 이제 뭐 어디까지 폭락이냐 이건 뭐 모르죠. 그런데 그런 거를 사실 어찌 보면 지금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막아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일 지금 요즘에 걱정인, 제일 고민인 부분은 뭐냐면 그 과거에도 뭐 그렇게 조정이나 이런 건 있었기 때문에 또 올 것이다라는 건 맞는데 그거를 일어나지 않을 만한 정책들을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그 원해서가 아니라 결과가. 그게 뭐 일단 뭐 경제학 교과서나 네. 여러 수만 편의 논문이 지시하는 바는 정부 네. 대책은 집값을 올리는 쪽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부에서 뭐 명목적으로 다주택자 때려잡으면 잘 된다는데 다주택자 때려잡으니까 물량이 없어가지고 더 힘들어져가지고 가격이 더 올라가고 네. 양도세로 때려잡으면 된다 했는데 양도세는 교과서에는 이제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양도세를 올리면은 집값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네. 하나는 공급 동결 효과. 시장에서는 언론에서는 이제 뭐 물량 잠김 효과라고 표현하는데 이것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로 지금 최근에 몇 년 전에 조사한 거 보면은 공급 동결 효과 때문에 양도세를 올리면은 집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보유세 같은 경우도 이제 물량을 줄게 만들어요. 네. 그렇죠. 보유거리가 물량이 줄면 집값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뭐 대강 그런 식이에요. 뭐 하는 정책들 보게 되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저러면 될 것 같아. 근데 기존에 나타났던 여러 연구들을 보면 그 반대를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경제적으로 생각을 해요. 경제학에서 그 수천 편, 수만 편의 논문이 있는데 네. 이번 정부가 저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거는 적어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학계에서 얘기하면 정책을 만들 때 그런 우려 사항이 각종 연구나 경제학 언론에도 있으니까 네. 우리는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걸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근데 이번 정부는 뭐가 그렇게 급한지 제가 보기엔 정책 중독증 환자 같은데 네. 정책을 한 달이라도 안 만들면 막 근질근질한 그런 사람들인가 봐요. 근데 이분들은 제가 그때 TV 토론도 나가서 몇 번 얘기했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안 일어난대요, 그냥. 교과서에서 말하는 여러 효과들 있잖아요. 임대차 법하면은 교과서에 수많은 교과서에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도 그거 일어나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 일어난대요. 네. 그 지금 일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너무 이상하게 만들고 있어요. 옛날, 뭐 저는 정책 생태계라고 하는데, 보통 정책을 만들 때는 이거 만들면은 뭐 어떤 효과가 갈 것이냐.
피해계층, 수혜계층, 지역별로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그다음에 이제 상품별로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냐. 자,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설계하고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설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황당했던 거는 그때 뭐 파리 대책인가? 뭐 하여튼 뭐 무슨 대책인가 첫 해에 네. 만들고 나서 최근에 만들고 나서 발표를 하는데 발표하는 자리에서 보안 대책 만들겠습니다 그럽니다. 네. 민간 기업은 다 잘려요 그런 거는. 네. 어디 회장님한테 보고하는 우리가 회장님이잖아요 국민들이. 네. 국민들한테 보고하는데 제대로 된 걸 보고해야지. 보고하면서 아 보안 대책 만들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정도가 지났죠. 담당자가 누군지도 모르겠다 그러고. 과거 정책을 만들 때는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의견도 듣고 뭐 그럴 수 없이 이제 검증을 거쳐서 하는데 지금은 하여튼 뭐 몇 명 때려잡으려고 정책 만드는 게 완전히 뭐 거의 정책 중독증 환자가 그냥 심심풀이를 만드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심하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를 보면 결국에 이게 지금 경제학 원론, 뭐 부동산학 원론에 반하는 정책들이었기 때문에 예, 예. 이런 상승에 좀 추가 도화선이 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없어지지 않는 한 아까 말한 정상적인 시장 경제에서 어떤 조정이나 하락이 오는 거는 안 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계속 때려잡겠다 그러면 결국은 한 번은 잡혀야죠. 자기 자체의 사이클이 있는데 네. 그게 아마 그런 식으로 조정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근데 그러면 또 뭐 정책의 효과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네. 도대체 임기 처음부터 지금까지 네. 한 번도 정책의 효과를 본 적이 없는데 뭐 정부에서는 고용 관료들이 6개월 뒤에 나타난다, 네. 뭐 내년에 나타난다, 연말에 나타난다 이런 무할 일들이 엄청나죠. 그 근거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 아마 그러다가 또 한번 떨어지면 아, 그 봐라 정책의 효과가 나타났잖아. 제가 고장난 시기 갖고 있으면 하루에 2번은 정확하게 맞거든요. 네. 그거하고 똑같은 거라서 그렇죠. 좀- 10억 올라가고 1억 떨어지는 게 효과는 아닌 거니까. 네,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가 이제 임대료 규제를 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부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거짓말한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하고 있고 독일에서 하고 있고 다 거짓말입니다. 네. 미국의 몇몇 도시에서 하고 있다라고 표현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 뉴욕. 네. 뉴욕이 이제 렌트 캐피탈이라고 해요. 렌트 네. 컨트롤의 캐피탈. 임대료 규제를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까지 계속 임대료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 독일에서도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규제를 하는데, 독일의 뭐 일부 도시들에서 규제를 하는데, 그 규제를 보게 되면은 모든 주택을 가지고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신규 주택은 시장 가격 그대로 받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다 빼고 모든 주택에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재미난 거는 전세가 지금 계약된 것 중에 가장 비싼 게 71억짜리 전세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거. 네. 근데 71억짜리 전세 세입자를 우리가 왜 보호해줘요, 국가가? 아, 굉장히 넌센스예요. 공무원이 할 짓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71억짜리 전세를 세입자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각종 보호 제도가 있죠. 지금. 아니 그게 정책 만들 때 저 같으면 10억이나 5억으로 잘랐을 거예요. 그 이상은 얘들끼리 알아서 해라. 네. 근데 이제 그 밑에는 진짜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71억짜리 세입자를 계약갱 신청국가에다가 아주 그 일상식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정책을 막 만들고 있고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네. 이런 정책을 만들면 이제 공급력 부족으로 연결돼서 결국은 서민들이 힘들어지고 가격이 폭등한다. 네. 공급을 늘리는 정책으로 가야 돼요, 무조건. 뭐 수요를 억제해서 한다. 그건 한계가 있고요. 수요를 억제한다는 거는 주거 복지 자체가 수준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새로운 집이 계속 생겨나서 우리 주거 수준도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행복해져야 되는데 자, 개발 못하게 하고 그럼 계속 지하방에 사는 사람 숫자상 지금 주택으로 잡혀 있잖아. 네. 죽을 때까지 지하방에 있으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지금 임대료 규제라든가 계약갱 신청국권은 교과서에 나온 바에 따르면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서민을 죽이는 정책이다라고 결론 나 있어요, 그냥.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 뒷돈, 키머니라 그러거든요, 뒷돈. 또 홍남기 부총리도 뭐 뒷돈 주고 네. 뭐 그렇게 했잖아요. 뭐 소위 말하는 암시장이 형성될 네. 것이다. 블랙마켓이 형성됐잖아. 네. 그 교과서에 나온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 관리비가 생겨나요, 임대료 대신에. 관리비 상한제가 아니니까. 아파트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네. 관리비를 달라 그래요. 네. 그럼 이것도 규제가 생길 거예요. 5만 이상 관리비를 뭐 집주인이 추가로 청구하면 이거는 뭐 임대료로 포함시켜서 규제를 하겠다 이런 법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자꾸 뒷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 그 지금 정부 좌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헨리 조지라고 있습니다. 네. 헨리 조지가 말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길거리 개를 없애고 싶고 그때 길거리에 개가 많았는가 봐요. 길거리 개를 없애고 싶으면 세금을 부과해라. 주택을 없애고 싶으면 주택에 세금을 부과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주택에 세금 부과하는 게 그만큼 멍청한 짓이라고 얘기하는데 세금을 자꾸 부과하면은 숫자가 자꾸 정상적이보다 적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네. 숫자가 계속 늘어나서 더 싸지고 더 품질 좋은 그러니까. 게 계속 생겨나야지 국민들의 주거 복지가 좋아지는 주거 수준이 좋아지는 건데
자, 공급 못하게 하고 수요를 억제하면은 반지 합방 이런 데서도 다 평생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그러니까 소비자를 위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공급자를 위한 정책을 해서 공급을 많이 할 수 있게 하면 그래도 지금 정부가 말하는 가격 안정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전문가들이 저도 그때 2017년 이번 정부 출범하고 가을쯤에 그런 칼럼을 쓴 것 같은데 선진국들은 지금 가격 오르는 걸 그 당시에도요. 네. 유동성이라든가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 답이 뭐냐? 네. 공급 증대예요. 네. 그래서 도시계획 인허가 바꾸고 간단하게 하고 단독주택이라도 뭐 연립주택 지을 수 있게 하고 네. 그런 식으로 다 바꿨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얘기할 때 아 그게 아니고 우리는 유동성이 아니고 다주택자야. 이것만 때리면 다 해결된다 했거든요. 그러다가 작년부터인가 그때부터는 갑자기 유동성 얘기가 네. 맞아요. 뭐 진단이라는 게 그때 진단이 틀렸으면은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때는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어서 집값이 오르는 나쁜 놈들이다. 그래서 이놈 그러니까 그 감기라고 해석한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작년부터는 다주택자가 아니고 유동성이다. 우리 오른 것도 아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컷 감기약 먹었으면 감기약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네. 몸살약으로 바꾸든가 두통약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옛날 그대로 그대로 하고. 그럼 그때 진단도 맞았다는 거고. 상당히 이상해요. 지금 교수님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뭐 지금 정책이 뭐 시장에 반하는 정책인 건 맞지만 이게 있더라도 공급이 늘어나면 그렇지. 그러면 어쨌든 이 가격의 뭐 하향으로 네. 가는 건 맞는데 공급이라는 게 그러면 지금 민간에서는 좀 어렵잖아요. 막 다 그렇죠. 많이 막아놔서. 예. 그럼 결국에 공공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럼 공공은 빨라야 3, 4년. 그렇죠. 뭐 본격적으로는 6, 7년. 예. 이 정도니까 예. 당장 2, 3년 안쪽으로 봤을 때는 정말 뭔가 상승 압력이 훨씬 많은 답이 거죠. 없는 예. 거네요. 거시경제 충격이 있거나 이것 외에는 답이 없고 근데 지금 이제 하나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정책으로도 한번 한 10% 정도 떨어지는 걸로 뭐 좀 네. 발표하는 사람들도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 양도세를 인하를 하면은 네. 떨어진다는 그 예를 들어서 양도세를 올리니까 공급 동결 때문에 값이 올랐잖아요. 네. 그럼 양도세를 인하면 물량이 나와서 네. 그래서 한시적으로 한 1년 양도세를 낮추면은 네. 집값이 한 1, 20%는 툭 조정받을 것이다. 네. 지역별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결국엔 정책의 그 복귀네요. 그렇죠. 근데 그 이번 정부는 아주 실하니까. 음. 그 지금 이제 주변에 보면은 뭐 5억짜리가 15억대고 10억대고 이런 주택 많잖아요. 네. 서울에. 그분들이 이제 한 1억은 싸게 내놓을 생각이 있어요, 전부 다. 근데 왜 안 내놓느냐? 양도세 때문에 못 내놓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 팔고 또 사야 되는데 양도세 내고 나면은 자기 살던 집에 다시 들어가려도 못 들어간대요. 네. 양도세가 워낙 어마어마하니까. 적어도 선진국들은 20평에 살았으면 뭐 한 25평 이사 갈 때 20평으로 이사 가면 이거는 보장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사 가면 그냥 파산하고 거의 파산은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손실 보고 그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꿈도 네. 못 꾸는 상황이 되니까 네. 이거 좀 문제가 많은 정책이죠. 그러면은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 뭐 서방에서 하듯이 뭐 양도세는 좀 그러니까 거래세는 좀 많이 줄이고 보유세를 좀 늘리는 쪽으로 보유세가 우리 GDP 대비로 봤을 때 상당히 네. 높은 편이에요, 이제. 네. OECD 기준으로. 이제는 많이 높아졌죠. 예. 네. 그래서 보유세를 어디만큼 높일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 종부세를 제일 많이 내는 구간이 한 7.2%인가 그래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제가 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국제 회의하다가 우리 매년 7.1% 낸다니까 애들 깜짝 놀라요. 그 몇 년에 한 번씩 내냐 묻더라고요. 네. 우리 매년 낸다. 네. 세상에 그런 정부가 있냐? 뭐 단순 계산하면 한 10몇 년 가지고 있으면 한 20년 네. 그 집값이 가격 없어지죠. 자체가 네. 이게 가격 자체를 약간 낮게 보니까 네. 공시가 그래서 한 20년 내면은 국가 가져가는 거예요. 네. 이거 저는 이거는 거의 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정책은 뭐 이재용한테 가가지고 매년 5%씩 세금을 뜯어가지고 20년 지나면 이재용 재산을 국가가 다 가져가는 네. 그런 비슷한 개념인데 우리는 그걸 당연시해요. 당연시하는 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지금 위험한 거는 부자 거 뺏어가지고 다 부자 될 수 있다. 네. 물론 뭐 상식적으로 뭐 말은 되겠지만 부자가 이제 사라지거나 네. 부자가 돈을 다 숨기거나 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자식들이 이제 공부 좀 하고 대기업 가면 상위 1%에 들어간다고. 네. 대기업에서 부장되면 상위 1%거든요. 네. 그 1%는 계속 바뀌어요. 은퇴하면 이제 뭐 상위 한 10%, 20% 떨어지고. 네. 그 여러분들도 나중에 상위 1%가 되면 그 피해는 계속 받는다. 네. 그런 사회는 거의 그 활력을 잃어버린 사회라 볼 수 있어요. 중장기적으로. 네, 이게 맞아요. 엄청나게 과도하게 해서 그 사람을 뺐으면 지금 당장은 늘지만 장기적으로 줄 거고요. 네. 그리고 사실 세금이라는 거는 그 사람 몰래 야금야금 빼야 되는 거예요. 부자들이 그렇죠. 계속 네. 낼 수 있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정책이 약간 어쨌든 반시장적으로 많이 왔는데 그걸로 인한 결과도 지금 어쨌든 나와 있는 상태고. 그렇지. 그러면 이거를 빨리 원상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내년 초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뭐 네. 내년 초가 아니고 몇 년간은 네. 계속 갈 겁니다. 그래도 내년에 어쨌든 대선이 있으니까 그 이후를 좀 기대하는 분들 대선 이후도 기대하시면 안 될 겁니다. 그 저는 얘기도 얘기 좀 해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옛날 분양가 상한제가 2007년인가 8년에 생겼는데 네, 금융위기가 2008년에 왔잖아요. 네, 그 분양가 상한제를 건설업계 없애달라 했거든요. 네. 2010년쯤 됐을 때 우리 시공능력 평가 도급순위 네. 보통 그렇게 하는데 건설사 한 50대 건설사 중에 한 반 정도가 법정 관리 들어갔어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라 좀 풀어주세요 네. 했는데 그게 언제 풀리냐? 2015년에 풀립니다. 네. 아니 그 조정 대상 지역도 엄청 오래 갔죠. 예, 그게 규제를 만드는 건 쉬운데 푸는 건요. 네,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부자들한테 뭘 준다 뭐 그렇게 하는데 그 친구를 다 파산해 가지고 우리 실업자 되는 것보다는 그 친구 돈 좀 벌더라도 우리가 이제 계속 사회적으로 나누는 게 더 좋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고 이런 규제는 또 힘들 것 같은 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네. 대선에서 누가 나온다 하면은 국회가 앞으로 몇 년이 더 남았거든요. 한 3년 남았죠. 예, 네. 절대적으로 뭐 그 국회 물론 국민 여론이 반대하면 국회의원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만은 네.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 해온 걸 보게 되면은 거의 뭐 기습작전, 뭐 군사작전 비슷하게 법안을 만들고 그렇게 했던 추세를 보면은 아무래도 뭐 야당이 되든 여당이 되면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크고 네. 야당이 되면은 아마 그래도 식물국회, 뭐 식물정부 네. 규제가 그리고 또 아주 쉽습니다. 뭐 다주택자 규제 풀라 그러면 이런 얘기 할 거야. 야 청담동에 2개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도 풀어주란 얘기냐? 네.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건 아니고요. 다주택자 규제를 풀자는 거는 제 주변에 아는 사람 하나 그 얘기하더라고요. 서울에 살고 있는데 부모님 돌아가셔가지고 종택을 물려받았어요, 시골에. 네. 1가구 20대자가 됐어요. 네. 종택을 물려받. 그러면 가문을 포기할 것이냐. 네. 자기 돈을 봤을 때는 종갓집인데. 네, 종택을 포기해야 돼. 네. 이걸 포기하기엔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사람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뭐 당연히 봐준다는 거를 떠나서 그런 건 당연한 그거 거잖아요. 상식이잖아요. 네, 이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여튼 뭐 그런 상황까지 몰려 있습니다. 이게 네. 전부 비상식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액만 한 10억, 15억 묶어놓고 1주택이든 5주택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네. 사실은 그게 맞죠. 그것도 웃기는 거죠. 그렇게 무슨 이상한 세금을 하는 건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고 네. 보시면 되고. 그러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시골은 지금 거의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이게 저도 가족 지인 사례인데 그냥 그 가족들이 네. 그냥 별장처럼 쓰려고 네. 뭐 집을 하나 지어서 그냥 8명이 나눠 가졌는데 네. 그거 다 다주택자예요. 네. 네. 그게 사실 제가 좀 많이 주장하는 게 지방 소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시골에다가 집 같은 거 하나 저도 사고 싶거든요. 네. 저도 강원도 출신이라 거기 집 싸요. 네. 근데 사는 순간 이제 이주택이 되고 네. 그 사실 그것도 뭐 농가주택에서 좀 놀러 가서 쓰기도 네. 하고 땅을 뭐 1000평, 100평, 2000평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냥 한 50평 정도, 한 100평 정도 대지에다가 텃밭 안에서 가끔씩 가서 그런 거 하고 싶거든요. 그 지방 더 죽이는 정책이에요 지금. 요즘 보니까 뭐 지방 분들이 계속 서울에 네. 배팅하고 있던데 맞아요. 그것도 저는 그 공급 늘어나서 조정은 분명히 옵니다. 조정 오면 아마 좀 무리하게 하신 분들은 충격이 갈 거라고 봐요.